매년 9월 셋째 주는 그의 연말 장세를 좌우할 이벤트들이 많아 투자자들의 주목을 특히나 더 받았는데요. 올해는 내년에 대선이 예정돼 있어서 어느 때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길래 올해 9월 셋째 주인 이번 주가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예정된 페드 회의를 앞두고 국제유가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국제유가도 오르는 것도 문제입니다는. 예. 우리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좀 건강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그 8월 인플레 지표가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는 일률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시장에서 유가 움직임에 더 주목하는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8월 CPI 지표를 보면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CPI는 3.2에서 3.7로 8월 달에 0.5%포인트 올렸죠. 이 통화 정책의 잣대가 되는 근원 CPI는 4.7에서 4.2로 오르는 것도 50bp고 내리는 것도 50bp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통화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던져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월가에서는 인플레의 그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미국의 증시가 사실 그 천삽 증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중국 지표가 의외로 좀 호재가 나와서 중국이라는 국가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세계 최대 원유 수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호조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끌어올리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에 이어서 중국 지표가 경기가 호조되느냐,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의외로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WTI가 90달러를 마감 지수로 돌파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예.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유가가 100달러에 진입할 것이다 하는 이 견해를 말씀드렸을 때 소수의 견해입니다는 지난주에 소프트텍 사춘 결과 마감 지수로 90달러를 돌파하다 보니까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전부 100달러를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강수민 캐스터께서도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00달러 진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예.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대부분 다 국제 유가 전망은 100달러 진입한다. 내년도에 기업의 경영 계획을 세우시는 분자 입장에서는 이 대목을 좀 달러 인덱스 상승과 함께 굉장히 주목하실 사항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신삼고 현상, 내년도에 경영 계획에선 채산성 변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게 오랜만에 3고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경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스럽게 국제유가가 이렇게 90달러 되다 보니까 뭐 9월에 이하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고착돼 있습니다는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9월 회의 때 사실 파월과 FOMC 선언문에서 향후에 9월 이후에 매파 기조를 유지하느냐 이게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파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측면이 결과적으로는 전일 이렇게 주가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지금 정동영 PD께서 유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그 모습이 전일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미국 증시에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중국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의 경제 지표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상해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이 굉장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예.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측면입니다. 그동안 중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고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지표가 조금 나오면 사실 그 차례 피킹 매력, 저가 매력과 함께 지수는 확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수는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단 경제 지표부터 시청자분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 8월 지표인데요. 전부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당히 웃돌았다고 보겠습니다. 예상치는 뭐 웃돌았다는 것은 다 알려졌으니까 시계열상으로 7월과 8월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 소매 판매 중국 GDP의 약 66%를 기여하죠. 2.5에서 4.6%로 거의 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예. 산업 생산도 3.1에서 4.5로 됐습니다.
여기 이제 고정자산은 부동산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에 얘기해가지고 이건 누적 개념으로 발표합니다. 이 언론에서는 정확히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고정자산은 누적 개념입니다. 월별 수치가 아니라. 그래서 1월에서 7월 3.4%에서 1월에서 8월까지 3.2로 돌아댔는데요. 중개 상업용 부동산이 그만큼 어려지는 거다. 1월, 7월을 전부 8월까지 할 때 3.2%를 하다 보니까 8월의 수치는 확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대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월 누적을 전부 떨어뜨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엇갈리긴 했지만 주가에 가장 민감했던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해 지수는 체리피킹 매력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상해 지수가 거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대목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이거 통계 조작 문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문제가 지금 거세게 되고 있고 우리 것처럼 세계 10대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 기본적인 것을 권력에 의해서 조작하면 국제사회에서 국격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되는데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4.6%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때도 통계 조작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예기치 못하게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8월에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역시 통계 조작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통계 조작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나라의 국격에 직결되는 문제다.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예정돼 있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미국의 3대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9월 셋째 주는 예. 특히 내년 것처럼 대선이 예정돼 있는 9월 셋째 주는 굉장히 일정이 많습니다. 또 주목되는 일정이 많습니다. 예. 보통 이 시간을 통해서 일정 가지고 해설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번 주 9월 셋째 주에 내년에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정을 중요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이 일정이 중요한 것은 9월에는 잭슨홀 악몽이라든가 그다음에 9월 이기설 이런 것이 계절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든 안 나타나든 월가의 관심사가 되고 국내 증시 참여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모습으로 볼 때에는 잭슨홀 악몽이라든가 9월 위기설은 나타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은 예. 9월 셋째 주 이번 주에 요 세 가지 이벤트를 잘 극복하느냐 이 여부가 9월뿐만 아니라 연말 장세를 좌우한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사실 장세가 9월만 넘기면 좋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3분기 성장률이 10월 말에 발표되는데 지금 5.9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 어닝 시즌이 10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닝 시즌 좋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넘기면 연말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이해 가늠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주에도 연말에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을 거다 하는 측면에서 예. 한국의 코스피가 어렵게 코스피가 마감 지수를 2,600을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인데요. 가장 첫 번째 일정이 미국의 증시에서는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는 네 마리의 이렇게 네 마녀가 이렇게 춤추는 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마녀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근데 미국은 시장성이 크고 예.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한국보다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국도 매그니피센트 M7이라든가 예. 메가캡 A 종목 같은 특정 종목에 아주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마리 마녀에 의해 가지고 사실 지수의 변동폭이 다른 때보다는 좀 크게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 자체를 뭐 하락세를 돌려낸다든가 그런 측면에 이렇게 악재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월가에 이렇게 모습 보면 네 마녀의 날보다는 유대인들의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나팔절 이 악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내년 대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나팔절 악재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올해 연말 장세를 앞두고 월가에서 부쩍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네, 올해는 특히 이 대목이 중요될 겁니다. 예. 일단 뭐 어감이 이상합니다는 나팔절 해서 여기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예. 러시아나 이게 가지고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래가 뭐 순양의 뿔로 예. 절기가 얼렸던 것을 나팔로 불렀다 해서 시작되는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월가에서는 유대계 자금들이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월가에서 유대계 자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유대계 자금이 활동이 위축되면 주가는 보통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키프라라고 해서 이건 세속절인데요. 예. 이건 이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팔절과 그 다음에 세속절이 이거 시작되고 이 기간 동안에 그 예. 기간 동안에 사실 미국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보면 유대계 자금이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과거에 25차례에 걸쳐서 16차례가 평균 주가가 일주일에 한 0.5%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예. 미국의 대선에 맞물려 있을 때는 어. 직전 연도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홍앵커랑 같이 보겠습니다. 월가는 아무래도 유대계 자금이 많이 좌우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대계 자금은 사실 공화당일까 아니면 민주당일까 하는 측면에서 친월가, 친증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화당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유대계 자금들은 사실 대선에 자금을 지원할 때 공화당 계통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유대계 자금들의 이렇게 계절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나팔절에 들어갈 때는 그 해의 주가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걸 시청자분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세속절과 나팔절의 주가 악재 모습은 시간이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시청자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주 페드 회의에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파월의 선언 지표는 지금 ECB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예. 시청자분께서는 당신 잘못 얘기했지 않았느냐. 라가르드의 이렇게 사실 선행 지표는 파월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라가르드 총리 자체도 페드에 따라가긴 하지만 최근에 파월과 페드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을 빚고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페드 다시 시청자분의 관심이 되겠습니다는 그 선행 지표에 해당되는 ECB가 지난주 열렸죠. ECB는 전통적으로 페드보다는 매파성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인 사이에 사실 이태리 정도에서 보면 이런 색연필 하나 사기 위해서 예. 이태리 리라 같은 경우를 그냥 한 가마째 가서 이렇게 샀던 때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 인플레에 대해서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이 양 중앙은행의 설립 목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페드는 물론 2012년서부터지만 지금 물가 안정에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듀얼 맨데이터로 해서 고용 창출 목표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목표가 2개 들어가 있으면 상충 관계 있을 때 물가 안정 의제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파워프레임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ECB는 명확하게 물가 안정이 1 목표입니다. 고용 창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인플레에 대해서 ECB가 굉장히 더 전향적이다, 매파적인데요. 지난주에 왜 이걸 가지고 좀 말씀드리냐면 지난주에 ECB가 0.25% 금리를 올리더라도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Go Stop Hold 원칙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 금리 수를 유지하겠다. 예. 자, 페드보다 인플레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주에 금리를 올렸지만 앞으로 유지하겠다 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익힐까? 매파 기조가 강한 게 앞으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하면 발로 인하 시각은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월가에서 환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9월 페드에서도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9월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기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 자체에서 보면 굉장히 관심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9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FOMC 발표문과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한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9월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된다 여기에 부각되는 건 그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는 그건 뭐 이미 고정화되어 있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9월 회의에서 보면 금리 동결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런 것점에서 보면 향후에 사실 그 페드의 페드의 의향, 그다음에 파월의 의향과 관련돼서 이후에 통화 정책이 11월 달에 있는데요. 예. 이때부터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근데 여기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매파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그러면 자, 금리 인상 종결 사이클이 기대오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연기된다는 얘기죠. 이게 더 관심이 있다. 금리는 동결되는 건 뭐 산적 동자도 다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회의 이후에 선언문이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월가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와 파월 회장에 대해 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9월 회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예. 그것도 내년에 대선에 나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파월 의장과 갈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시청자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파월은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때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우리가 보면 트럼프가 2017년 취임하고 있습니다는 제니 옐런이 2014년서부터 페드 설립 이상 첫 여성 의장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뭐 역대 페드 의장 중에서 가장 잘했다. 근데 그리고 과거의 페드 의장 보면 연임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하고 또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의장을 했고 A+를 매긴 이 사람을 교체했거든요. 왜 교체했을까 하는 것은 이 제니 옐런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형성했다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파월은 공화당인데 공화당은 친월가, 친증시, 친기업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는 자, 아무리 당신이 잘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제니 옐런이 잘했다 하더라도 나와는 맞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페드라든가 페드 의장을 정치의 신효로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이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임명했는데요. 파월 의장을 임명했어도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또 파월 의장은 페드의 전통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신효로 페드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니 옐런을 교체하고 파월을 교체했는데 파월은 페드의 전통을 유지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갈등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집권 5기 내내 5년 동안 계속해서 본인이 인사했던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이 심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가 있었긴 하지만 트럼프가 연임이 가능했어도 불구하고 연임이 그치지 않고 단기에 그쳤던 것은 예.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바꿨다. 이것도 결정적인 원인 하나다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대응은 9월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월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은행의 권력을 마치 시니어처럼 생각했다. 안 되죠? 예, 네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선 후보로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무슨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공화당 후보도 된 것도 아닌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전직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이 잘하든 못했든 간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권력의 영속성하면 예. 그 전직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이걸 극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후임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상권이 뭐에 대해서 예견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트럼프도 현 대통령이 뭐르든 간에 여유를 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위치가 왔을 때 자기 자신이 존경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후임 대통령 시절에 사사건건을 가비보면 이게 좋은 모습이냐? 왜 그러면 대통령 임기제가 있느냐?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해서 최고 통수권자 왜 뽑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국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이게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금리 인하 문제를 9월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해라 내는 거죠. 금리 인하해라. 왜냐하면 공화당의 지지층이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을 직결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친증시 친원리가 정책이니까. 예. 이 대목. 두 번째는 자 금리 인하 대선 하고 나서 당선하고 가서 할 것이냐 요구한다. 강하게 요구한다. 여기에 표현이 아주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 정동현 앵커께서 이렇게 정동원 PD께서 한번 그 표현을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막에 있는 거. 다음 자막에 있는데요. 예. 그 사회자랑 같이 트럼프가 이 단어를 아느냐, 저 워닝이라는 단어를 아느냐. 이건 아기를 꽉 묻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금리 인하하면 페드를 또 파월 의장을 그때는 파월 의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꽉 저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이 예결 사항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한 발 더 가서 파월을 교체할 것이냐. 파월의 임기는 2026년 2월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2023년 대통령 단임되면 2년 차가 되겠죠? 예. 교체하느냐. 근데 두고 보자. 근데 지난 5년 동안 집권 일기 때 파월과 갈등을 볼 때는 분명히 교체하죠. 분명히 교체하죠. 예. 이것이 9월 회의의 결과보다도 월가에 더 관심이 됐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네, 방송 시간이 좀 늦어서 이렇게 자막 가지고 내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9월 회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기 회의거든요. 예. 전망과 그다음에 점도표, 나프로트가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망은 이게 올해 페드의 전망치가 작년 12월에 올해 성장이 0.4%입니다. 2월 전망치가 1%입니다. 그래도 6월에 볼 땐 1.5% 끌어올릴 겁니다. 하는데 이번에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6월 전망치 1%에 비해서 얼만큼 전망을 끌어올릴 것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전망 펀더멘탈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점도표 내용도 달라질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내년에 점도표가 상으로 보면 4차례 인하인데요. 4차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3차례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럼 위기의 증시에서는 보면 그렇게 뭐 실업률에 따라서 연착륙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FOMC 발표론과 그다음에 파월의 기장은 금리는 동결은 기정사실이니까 여기서 향후에 매파 기조를 유지하느냐. 이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립금리 추적 0.5%를 나오죠. 그동안 마이너스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언론에서 보면 2.5%라 그러는데요.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스 모델 보면 0.5%입니다. 여기에 인플레 타겟팅을 2% 붙이니까 2.5%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8월 물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인플레 타겟팅 2%에 0.5%포인트 붙인다면 결과적으로 2.5%인데요. 자, 8월의 수치가 3.7% 나왔습니다. 예. 인플레가 낙관이냐 아니냐 당연히 여기서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내일 그 이 대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늦어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